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의 근대화 운동을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큰 4단원을 끝내고 5단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5단원이라고 하는 큰 단원의 내용은 이러한 서양 열강들의 제국주의 하에 식민지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어떠한 민족 운동을 수립하기 위한 이제 노력들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5단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선 1단원은 중국, 2단원은 일본, 그다음에 이제 3, 4단원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이제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국을 먼저 들어가서요. 중국은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콧대가 높았다. 그래서 무역에 있어서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영국과의 아편전쟁, 1차, 2차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고 전쟁에 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서양 열강에게 침탈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너무 자존심이 구겨진 거지, 중국이. 그치? 그러면서 이제 서양의 이제 우수성, 무기의 우수성 같은 것들도 절감을 하게 되면서 근대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났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 크게 4개 배웠습니다. 태평천국 운동, 양무 운동, 변법자강, 의화단 운동. 이렇게 해서 4개의 운동을 배웠는데 다 4개 다 어땠어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초의 반봉건적인 혁명이었고 근대적인 개혁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의 운동들이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쭉 일어났던 것을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의 모습으로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일어났던 의화단 운동이 189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쵸? 이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열강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진압이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열강들이 중국을 더욱더 이제 옥죄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필기하면서 여러분들 수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화단 운동이 실패가 되고 나서요. 이제 청정부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이제 근대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을 해 나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입헌군주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무리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입헌파다 이렇게 불러요. 입헌군주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색깔을 지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청정부에서도 약간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당시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당시 지도자였던 서태후라고 하는 인물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태후가 죽게 되니까 청정부에서는 입장을 바꿔가지고 처음에는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가 있었지만 오히려 서태후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서 이러한 입헌운동을 탄압하는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입헌군주제를 이제 수립하려고 했던 정치 세력들은 더 이상 청정부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결국에는 등을 돌려서 청정부에 대한 등을 돌려서 혁명을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이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이 사람 정도는 꼭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이 사람이 당시 이제 도쿄에서 중국 동맹회라고 하는 거를 결성을 해요. 중국 동맹회.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청정부에 대항하는 무장 봉기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들이 혁명 이념으로 내걸었던 거, 너무 중요해요. 맨날 시험에 나옵니다. 삼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3가지 민이라는 거지 민족, 민권, 민생을 뜻하는 이러한 혁명 이념을 가지고 무장 봉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삼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들 교과서 145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쵸?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중국 동맹회의의 강령을 요약하면 삼민주의, 즉 민족, 민권, 민생이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만주족의 통치를 뒤엎고, 원래 중국 청나라는 만주족, 여진족이 세운 나라고, 원래 중국의 오리지널 민족은 한족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한족만의 정권을 회복하는 거다. 그쵸? 민권주의는 군주제를 철폐하고 민국을 설립하는 것이며, 한마디로 군주제를 철폐한다는 거는 무슨 국가체제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니, 얘들아?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 계속 이제 국가체제 하고 있잖아요. 왕이 없는 국가체제, 공화정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부분이죠. 여기가. 그치? 민권주의. 민족주의는 한족의 나라를 세우겠다. 민권주의는 공화정을 추진하겠다. 그다음 마지막 민생주의는 당시 국민들의 가장 큰 염원,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 뭐예요? 토지 제도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당시 먹고 살 수 있게 민생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의 구호를 내걸고 당시 순원이, 그쵸? 삼민주의를 내걸고 중국 동맹회를 결성해서 이제 혁명, 무장봉기를 청나라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일으키려고 한 거죠. 그쵸? 자, 순원이 이룩하고자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토론해보자. 선생님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뭐예요?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국가? 공화정 체제. 그치? 그 다음 토지제도를 개혁하겠다. 그치? 그런 내용일 것이고, 만주족이 만주 세운 것은 청을 몰아내고 어쩌고저쩌고, 누구의 권리? 인민의 권리를 찾고 인민이 중심이 된 나라를 세우겠다. 땡땡 제도를 개혁하겠다. 다 나온 내용이죠. 그쵸? 자, 요거 아래다 쓸 수 있을 것이고, 이것도 다 그 위에 지문에 나온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삼민주의를 내세우고, 어디 갔어? 삼민주의를 내세우고 이제 무장봉기를 시도를 하게 됐는데요. 당시 이러한 무장봉기가 처음부터 막 확산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요. 당시 1911년에 청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양 열강들의 이권 침탈 때문에 재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철도를 이제 민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도를 국가의 재산으로 만들겠다. 국유화라고 하는 건 국가 재산으로 만들겠다, 그 소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국유화를 선언하게 되면서, 그쵸?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우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무장봉기가 이제 청정부에 대항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해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다 연도까지 써주면 참 좋겠네요. 언제야? 신해혁명 1911입니다. 옆에 쓰세요. 연도도 좀 기억해야 돼요. 신해혁명 정도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가담을 하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펀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펀군주제를 수립하고자 이제 주장했던 이런 사람들이 대거 가담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지역에서 당시 청정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여러 지방의 성들이 한 2분의 1 정도 되는, 그치, 엄청나게 많은 지역의 성들이 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민족 지도자였죠? 그쵸?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하고, 너무 중요해요. 드디어 청나라를, 그치? 제끼고, 청나라가 아직 있어요. 북쪽 지방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남쪽 지방, 독립을 선언한 남쪽 지방에서 중화민국, 뭐예요? 공화제죠. 그쵸? 왕이 없는 국가체제. 중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제를 이제 수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도 볼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아이고. 자, 여기 보면은 우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맨 처음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요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엄청 넓은 지역이죠. 그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다 독립을 선언한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블루 계열로 남아있는 요 지역만 청정부의 손아귀고 나머지 여기 지역에서는 이제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신해혁명이 가져온 정치적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무엇일까요? 그쵸? 중화민국이 이제 수립이 되면서 청정부가 이제 점점 기울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게 신해혁명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여전히 중화민국이 아래에 있지만 북쪽에는 청나라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청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지금 봉기를 일으킨 이 세력을 어떻게 눌러야지 될 거 아니야. 자기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청정부에서 당시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교과서 146페이지에 사진 나와 있어요. 그게 아래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운데 키 제일 작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당시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혁명을 내가 너 진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진압을 잘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걔한테 정권을 주고 위안스카이가 이제 이렇게 자신의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청정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위안스카이는 배신을 합니다. 배신. 어떻게 혁명하는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권한을 줬던 청나라 황제를 퇴위시키고 그리고 나서 당시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으로 순원을 이어서 자신이 최고 국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배신자죠, 여기서는. 그치? 자신을 이렇게 권한을 줬던 사람을 배신하고 대신 자기가 국가 권력의 최고 자리에 오르는 인물이 이제 위안스카이입니다. 근데 이 위안스카이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배신의 아이콘이야. 그래서 자신하고 혁명파와 손을 잡고서는 자기가 이제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대총통이 되니까 또 이번에 한 번 더 그들을 배신하고 오히려 혁명파를 탄압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청을 제꼈어. 혁명파를 제꼈어. 그리고서는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한 직위를 이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기는 해요. 음모를 여러 가지 이제 황제가 되려고 하다가 병사해서 죽게 돼서 이제 실패로 끝나요. 하지만 이 위안스카이가 이런 식으로 혁명파를 탄압하고 청나라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 황제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완전 난리가 난 거지. 나라 자체가. 그래서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원래는 수립하려고 중화민국이 세워진 건데 자기의 권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탐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국가가. 정돈되지 않은 채. 그래서 각 지방에서 군벌들이 등장해서 이게 시대가 혼란할 때는요. 각 지방에서 군사적인 무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다 할 거라고 하면 또 니네가 못 알아들을까봐 친절하게 또 그쵸? 뜻을 풀이해 줍니다. 뜻풀이는 안 써도 돼. 아는 사람은. 땅을 나누어 차지하고 굳게 지킨다. 그게 할 거의 뜻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제 군대를 거느린 이런 세력들이 각 난립하는 이런 혼란한 시대가 당시 이제 그런 시대로 중국이 이제 접어들게 되는 모습이 신해혁명이 성공했지만 위안스카이가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말아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굉장히 중화민국이 안정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 야기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슬픈 일이죠. 위안스카이가 없었으면 또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사실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쵸? 자, 146페이지 우리 아래쪽에 내용 정리 쏙쏙 그쵸? 해야겠죠?
요거는 중화민국이 이제 했던 임시적으로 만들었던 법이에요. 그거 그냥 참조하세요. 자, 다 보여줬나 안 돼. 어머나.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은 여러분들 내용 정리 쏙쏙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근대화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원. 오늘 2단원까지 할 겁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맞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도 또 3학년이 등교를 안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담임선생님한테 아마 안내를 받았을 텐데,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원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밤마다 너무 진도가 달라가지고, 선생님 밤마다가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아마 분량이 조금 다를 거예요. 특히 1반, 2반 친구들은 수업을 계속 빠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들은 날 조금 여러 개의 강의를 들으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들을 거죠? 자, 아무튼 일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당시 이제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열강에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그럼 일본은 어떤 모습이었냐? 이미 다 배웠습니다. 1학기 때. 그죠? 자, 일본은 당시 에도 막부라고 하는, 그치, 사무라이 그러니까 군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치, 그러한 이제 모습이었는데, 계속해서 문호를 걸어 잠그는 쇄국 정책으로 일관했던 것이 에도 막부였어요. 근데 이제 그 강력한 나라 중국이 서양 열강에게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너무 충격을 먹은 거겠지, 그치? 그러면서 서양 열강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지. 어머, 쟤네 장난 아니구나. 쟤네 그렇게 쉽게 볼 만한 아이들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이제 우리는 하게 됐던 거겠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때 미국이요, 일본한테 접근을 합니다. 기억나죠? 그쵸? 그래서 미국의 이제 페리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이제 일본에 이제 가가지고 문호를 개방시키려고 약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때 일본이 이제 중국도 저렇게 당했는데 우리가 당할 쏘냐, 우리가 이거를 막아낼 쏘냐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무력 없이, 그치, 무력 충돌 없이 미국과 이제 조약을 체결하면서 문호를 개방하는 모습이 1854년에 이제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 미일소 통상 조약을 체결하면서 얘네가 다 배운 거예요. 최혜국 대우 발음이 안 되네요. 최혜국 대우, 내가 너를 최고의 혜택을 보는 국가로 대우해 줄게. 그다음에 관세도, 그치, 자주권을 없앴어. 그치, 우리 정하는 거야. 그치? 원래는 일본이 알아서 정해야 되는 건데 협정에서 관세를 정한다는 거는 관세의 자주권을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치외법권 다 기억나죠? 이런 것들로 이제 불평등한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이 서양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 지금 국가 체제였던 에도 막부가 너네 너무 무능해. 어떻게 하면 이런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납니까? 존왕량의 운동. 기억이 나죠? 제발 기억이 나야 돼. 뒤압. 왕을 존중하고 이를 양하자. 여기서의 이는 뭐였어요? 오랑캐, 그치, 서양 오랑캐를 당시 밀어내자라고 하는, 그치,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됐었어요. 그쵸? 그래서 당시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국가 체제를 바꾸자라고 하는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됐겠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메이지 천황 중심의 신정부를 수립하는 개혁에 창수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메이지, 천황의 이름을 따서 메이지, 그치? 유신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근대화 운동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원칙 기억나죠? 문명개화론, 그쵸? 나는 저들한테 뭐부터 배울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정말 찾기 쉽지 않은, 배우기가 너무 어려운 것부터 나는 배울 거야. 그게 이제 문명개화론이었죠, 일본에. 그치? 그래서 한마디로 근본적인 개혁을 중국과는 다르게 추진했던 것이 일본의 근대화 운동의 모습이었어요.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이제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 일례로 이제 법을 만들죠. 대일본 제국 헌법. 그리고 뭐 의회도 설립하고 막 해요. 여기 없네. 선생님 안 해놨네. 근데 이 옛날에도 봤었어. 1학기 때도. 대일본 제국의 헌법이 여러분들 교과서 14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다 뭐야. 모든 국가의 뭐 권한, 정치, 군사, 뭐 외교 모든 권한이 다 몰빵이었어. 누구에게 몰빵이었어?
천황한테 몰빵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의회를 설립하고 겉으로는 법을 만드는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입헌군주제는 입헌군주제지. 근데 헌법 자체가 어때? 모든 권한이 왕에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전제정치랑 크게 뭐 다른 게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러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는 그런 이제 모습의 개혁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전 근대적인 모습들이 있죠. 신분제도라든지 토지제도와 같은 이거 다 되게 근본적인 개혁에 속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개혁을 했고요. 또 서양에 이제 앞서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와쿠라 사절단 얘네들 막 보내가지고 미국과 유럽 등지 돌아보고 와가지고 서양의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죠. 그래서 교육, 신식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징병제를 시행해가지고 군대를 더욱더 강력하게 키우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 노력들이 나타났던 게 메이지 유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한 결과 중국과는 달리 이제 일본은 근대화 개혁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고 이제 변모한다고 했잖아. 변신. 그치. 나 이제부터 무슨 국가 할 거야? 제국주의 국가 할 거야. 그치. 하면서 주변의 국들을 침략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정책으로 나아갈 때에 당시 일본의 국가적인 종교가 뭐였냐면 신도라고 하는 것이 이때 사실상 국가의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이건 옛날부터 이제 내려오는 전통적인 종교였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천황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인데, 배타적인 민족주의, 그쵸? 옛날 그 제국주의를 밑바탕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밑바탕으로 깔고,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누구였어요? 우리였죠.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그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제국주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1894년 기억이 나나요? 머리가 다시 백지가 됐나요?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일어나잖아. 그치? 근데 이 동학농민운동의 기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막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니까 놀란 정부가 청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그랬더니 청나라만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왔어. 일본도 들어왔어. 왜? 옛날에 무슨 조약을 둘이 맺었기 때문에. 제발 기억이 나야 돼. 텐진 조약이었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서, 그쵸? 돌아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일본이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당시 청나라를 공격해서 전쟁을 도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1894년에 일어났던 거 기억이 나지? 그치? 이 조약의 이름도 기억이 나지, 얘들아? 이름을 니네가 되게 좋아하는 이름이었잖아. 그쵸?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청나라를 제꼈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디에요? 일본이 대륙 진출할 때 꼭 차지하고 싶었던 요기저 요동반도, 랴오둥반도, 그치?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중국에 여기 있는 이제 타이완까지 당시 청나라한테 뺐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기뻤겠죠, 일본이. 하지만 웬걸 그 이듬해에 누구였어요? 삼국. 러시아가 안 그래도 여기를 노리고 있었거든, 러시아가. 그치? 근데 러시아가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프랑스, 독일 이런 애들하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야, 돌려줘. 삼국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본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깨갱을 하면서 이 랴오둥 반도를 다시 돌려주게 되는, 얼마나 일본이 열받았겠어요. 그쵸?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어떻게 획득한 땅인데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내가 다음에는 지지 않겠어. 그치? 쟤네 굴하지 않는 나라가 되겠어 하면서 군비를 확장하는데 이제 열을 올리게 됐겠죠. 그쵸?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는 일본을 깨갱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만주와 한반도에서 일본을 대신해서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또 다시 삼국 간섭과 같은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일본이 영국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 사이에 점이 있어야 되는데. 영일 동맹. 그래서 1902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영국과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열강의 이러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려나지 않으리라 하면서 일본이 영국하고 이제 서로 손을 잡은 다음에 러시아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킵니다. 1904년에.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러시아가 여전히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제 등에 업은 것도 있고요. 그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당시 이제 만주 지방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투는 봉천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어요. 여기서 당시 러시아의 군대를 엄청나게 격파를 했어요. 한편 이제 바다에서는 사실 이제 일본은 이제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 바다에서도 이제 러시아와 맞붙었어야 되는데 당시 이제 함대의 숫자만 가지고는 러시아가 일본의 거의 3배가량 엄청나게 많은 함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함대들이 세계 각지에 다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일본은 전쟁을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전력 투구를 할 수 있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함대가 다 퍼져 있다가 이제 이 전쟁 때문에 다시 이제 일본에 집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나라와의 또 이러한 대치 상황도 있다 보니까 이제 모든 함대가 다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발틱 함대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제 와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 발틱 함대가 올 때 유럽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려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지 빨리 올 수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 기억나니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이었나? 수에즈 운하 배웠잖아요. 여기가 수에즈 운하죠, 여러분들. 그치? 이집트 옆에 있는데. 근데 이 이집트를 누가 차지했었지? 제국주의 하에서 당시 종단 정책을 추진했던 영국이 이 이집트를 차지했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근데 영국은 누구 편이야? 일본하고 동맹관계죠. 그렇죠? 지금 전쟁에서. 그러니까 당시 이 발틱 함대가 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와야 빨리 여기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당시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고 영국이 못 지나가게 했어요, 얘네가.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당시 전쟁을 하러 이제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오느라고 우선 모든 발틱 함대가 기력을 다 소진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쓰시마 섬에서 우리나라 바로 아래에 있는 일본하고 가장 우리나라랑 가까이에 있는 섬이 이제 쓰시마 섬이잖아요. 대마도, 그치? 거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당시 이제 일본이 이 강력한 발틱 함대마저도 완전히 격파를 하게 되면서, 이 러일 전쟁도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디테일하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결과, 청일전쟁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죠. 러일 전쟁은 포츠머스 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반도를 이제 독점한다. 그죠?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왈가왈부하지 않을게. 조선 네 거 해. 그치? 그걸 얻어낸 전투가 러일 전쟁이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남만주, 만주 남쪽 지역의 철도 부설권, 이거 러시아가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빼앗고요. 랴오둥 반도 꿈에 그리던 그것도 이제 자기가 갖는다 하고,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사할린 남쪽 일부까지도 이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차지하게 되면서 이 이후 일본은 더욱더 한반도 또 중국에 대한 이제 제국주의의 이 침략 정책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봐, 다 있지.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150페이지 아래에 내용 정리 쏙쏙 문제 또 일본과 관련된 내용 풀어보시면 됩니다. 진도 빨리빨리 잘 나가고 있어요. 151페이지까지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안내를 하나만 더 하면 뭐냐. 자, 152페이지 제목 인도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 그 다음에 158페이지 4번 서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이거는요 요번 기말고사 아니죠, 그냥 지필고사죠. 이번 시험 범위 진도에서는 제외입니다. 뺄 거예요. 왜냐면 더 그 뒤에 세계대전을 다 나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나가면 세계대전이 시험 범위에 못 들어가게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세계대전을 먼저 나가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진도를 안 나가느냐? 아닙니다. 시험 끝나고 마저 나갈 거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고기는 뛰어넘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6단원으로 넘어갈 거야.
현대세계의 전개 6단원 여러분들 교과서상으로는 168페이지 있는 대로 넘어가서 세계대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무튼 빠지는 그 반들이 많은데 조금 여러 개의 강의를 듣더라도 너무 선생님을 미워하지 말고 수업을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발표를 원래 하루에 한 조씩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너무 학교를 많이 못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표를 하루에 2조 아니면 3조씩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언제 시켜도 발표할 수 있게끔 2조 혹은 3조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시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았습니다.